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마당에서 펌프질하는 소리,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 여자들이 두렁거리다가 킬킬대는 소리, 밥이 뜸드는 냄새, 그리고 우리 집 된장만의 그 굿들한 냄새,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 집안을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다. 아, 이 자욱함. 그건 음향이나 냄새가 아니라 생활이요, 평화였다. 그러나 현실일 리는 없었다. 나는 행여나 그 달디단 자욱함이 셀까봐, 꿈에서 깰까봐 이불을 꼭꼭 여미고 비몽사몽간에 몽롱한 시간을 즐겼다. 차나 착하지. 어서 들어가 고모 좀 깨워라. 잠꾸러기 고모 머리 좀 꺼들어도 괜찮다. 어서 착하지. 엄마가 찬이를 살살 꼬시는 소리. 아서라 실컷 자게 내버려둬라. 세상에. 그 약하디약한 게 얼마나 고단하겠냐. 할머니의 나직하고 인정스러운 음성. 할머니까지 계시다니. 이불을 벌떡 젖히니 창호지에 아침 햇살이 재질듯이 들이비치고 있었다. 그제야 이제 우리 식구의 재회에 현실감이 생겼다. 우리 식구뿐이 아니라 개성서 피난 내려온 큰 쑥분의 식구들까지 몽땅 도남동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도남동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 안 나게 그 틈으로 마당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오빠였다. 오빠는 한 손으로 지팡이 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어둠이 모락모락 고여오는 마당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자세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거의 투명할 정도로 흰 피부와 바싹 여인 몸에 엷은 옥색 옥양용 바지 저고리는 헐렁한 대로 너무 잘 어울려 학 같았다. 오빠를 저렇게 환상적으로 멋부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더 있을까? 엄마와 찬이의 무고함까지 함께 확인한 셈이었다. 오빠는 우리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오빠가 일어설 수 있다는 데 대해 올케와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이 방 저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까지 개성 숙부네가 6식구, 우리가 6식구, 모두 12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는 여태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펼쳐진 이 행복한 대단원에 얼른 적응을 하지 못했다. 딴 사람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오빠만 바라보면서 어머머 오빠 일어섰네. 어쩜 당신이 일어서는구려 소리만 연발했다. 일어서기만 하는 줄 아냐? 걷기도 한단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거들면서 걸어보라고 오빠를 격려했다. 오빠는 우리 앞에서 대돌 위를 거의 중문간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올케가 눈시울을 붉혔다. 한 번 더 걸어볼까? 이번엔 오빠가 자청해서 중문간까지 한 번 더 갔다 왔다. 나는 눈으로 몇 번이나 이 감격적인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식구 수를 세었다. 12명 그대로였다. 개성 숙분에는 원은 7 식구여야 한다. 역시 명서가 빠져 있었다. 올케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다. 12명이라면 다 제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한들 한두 명 줄거나 늘어도 모를 대식구였다. 하물며 사촌 시누이 하나쯤 안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할머니가 먼저 너희들은 어쩌면 식구 하나 준 것도 모르냐고 나무랐다. 역시 그랬었구나. 나는 그제야 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서 마루에 벌렁 나동그라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명서가 나한테는 단어간노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건 동기 간의 우애보다 훨씬 깊은 사랑의 고백 같은 거니까. 관절염으로 국민학교도 다니다만 명서는 늘 시름시름 앓았다. 여름 난리통에는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마을 분위기도 흉흉해서 그랬던지 몸져 누운 날이 많았다. 그 애 때문에 피난도 선뜻 못 떠나고 있다가 맨 마지막으로 떠나와 겨우 도남동 우리 집에 도착하니 집은 비어있고 그
그 다음 날로 후퇴령이 내렸다. 그러나 병자와 노인을 거느린 숙부 내외로서는 아무리 죽자꾸나 발버둥 쳐봤댔자 도남동 집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었을 것이다. 작은 집, 큰 집이 한 서울 장안에서 겨울을 나면서 어찌 그리 모르고 지낼 수가 있었다냐. 벨 숭악한 세상도 다 있지. 할머니가 억울해하며 한탄하시는 것은 흉악한 세상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고통을 따로따로 견딘 데 있을 터이나 내 생각은 달랐다. 두 집의 고난과 불행이 서로 얽히고 설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기쁨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는 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마 숙부네가 우리 집에 와 있지 않았다면 우리 식구의 기쁨은 좀 더 거침없고 원색적이었을 것이다. 어머님도 이 좋은 날 그 얘기는 천천히 하시잖고요. 숙모도 그런 걸 느꼈는지 이렇게 명서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좋아하지 못할까봐 명구스러워했으나 한번 거둔 웃음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명서가 죽었다는데 울지도 않느냐고 언짢아 하셨다. 나는 그게 순전히 나를 겨냥한 나무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애가 나를 유난히 따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속으로 저런 독한 년 하고 괘씸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어른들의 그런 나무람은 처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야단을 맞고서야 누가 울음보를 터뜨린 것처럼 통곡이 쏟아져서 걷잡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냥 밋밋하고 덤덤하게 굴었다. 울음처럼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것도 없었다. 도남동 집엔 방이 셋밖에 없었고 안방이 제일 컸다. 안 그래도 집에 돌아온 첫날이니까 함께 자는 게 자연스러웠겠지만 아무튼 우리 6식구는 안방에 모여 잘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정말 다 나은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의 오붓한 자리가 되자 올케가 재차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 오빠가 데님을 끌렀다. 야가 걷는 걸 보고도 그러네. 감쪽같이 아물었어 야. 그렇게 쉬 아물 줄은 몰랐어요. 잘 먹어야 한다는데 보약은커녕 괴기국 한번 제대로 끓여 먹인 적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허구한 날 소독하고 심 박는 걸 차차 줄이니까 어느새 3살이 나오더라. 생각해봐라. 3살이 나오고 싶어도 그놈의 심을 그렇게 많이 쑤셔 박으면 무슨 수로 나오겠냐? 엄마는 오빠의 상처가 더디 아문 게 올케 때문인 것처럼 말해서 올케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잠자코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종아리를 내보였다. 정말 감쪽같이 아물었는데도 나는 생생한 총구멍을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웠다. 종아리가 북어처럼 말라붙었기 때문일까? 부스럼 자국마냥 검푸른 상처 자국이 유난히 크고 음흉해 보였다. 엄마가 아무리 그 구멍에 3살이 나온 게 자기 공처럼 말해도 나는 안 믿었다. 그 구멍을 메운 3살은 올케와 나의 춥고 외롭고 남루하고 공포스러운 북행길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어찌 그 어둠, 그 추위, 그 막막함을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안 깊은 오지에 오빠의 상처보다 훨씬 흉악하고 어두운 상처가 되어 서리서리 따리 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우리가 견디어 온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공치사는 하고야 말았다. 내가 뭘 했냐. 임진강은 건너지 말랬지. 내 말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투였다. 올케가 잠자리에서 오빠에게 이제 수면제를 안 먹어도 잘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도 오빠가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했다. 잘 자고 말고 그 약 떨어진 지가 벌써 언젠데 자긴 잘 자는데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 걱정이다. 어떤 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에 떠서 잤나 싶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오빠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또 올케 가슴이 내려앉겠구나. 저런 소리는 내일까지만이라도 참았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했다. 거기까지가 어제의 기억의 끝이었다. 한 방에 모여 자면서 식구들의 각기 다른 숨결을 가려들을 새도 없었으니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잠이 들었나 보다. 조카들의 세근대는 숨결, 엄마의 불을 불듯이 푸푸대는 숨소리, 오빠의 아득한 데서 들려오는 듯한 신음이 섞인 불규칙한 코고름, 피부치들의 이런 수면의 소리들은 같이 잘 땐 지겨워한 적도 있었건만 안 들을 때는 가장 그리운 식구들의 개성, 소리로 바뀐 몸 냄새 같은 거였는데 12 식구가 받는 아침상은 굉장했다. 우리 집에 있는 상이 다 나왔는데도 상 위에 밥그릇을 놓고 끼어 앉기가 마땅치 않았다. 반찬은 푸성기 천지였지만 잡곡밥이나마 넉넉했다. 나는 내가 끼니 걱정을 하지도 양식을 마련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더운 밥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른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굉장하다는 건 그런 좋은 기분이나 넉넉함과는 다른 뜻이었다. 노소나 남녀나 체면을 가릴 것 없는 그 개걸스러운 식욕 때문에 12 식구가 완전히 가족의 개념을 떠나 각자 밑 빠진 위를 지닌 순전한 먹는 입으로 보였다. 그 쩝쩝거리고 와삭거리는 입은 남보다 더 먹기 위해 발동을 건 것처럼 사정없이 움직이고 눈빛은 더 먹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적의로 잠시도 안정을 못 찾고 희번뜩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사람의 식구도 아니다. 짐승의 식구지. 나는 그따위 건방진 생각도 할 수 있는 주제에 움직이는 발동기에 핏대줄에 말려들듯이 얼떨결에 그 무자비한 식욕에 편승했다. 그건 식욕도 아니었다. 설명될 수 없는 적의였다. 나는 이 엄청난 식욕을 누가 먹여 살리나 보다는 분가를 생각했다. 워낙 따로 살던 식구지만 12명이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군대나 고아원의 통솔력이 없이는 별 수 없는 일이었다. 겨우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나는 한시바삐 가족과 친척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대가족의 경험이 처음도 아니건만 그러했다.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박적골에서 할머니의 직계가족이 다 모였었다. 고모네까지 모이면 20명이 넘었지만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집도 컸지만 위계질서가 있었다. 위아래 턱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했고 딸과 며느리가 주객처럼 입장을 달리했다. 그건 음식 층하하고는 다른 각자에겐 가장 편하고 남 보기엔 점잖고 아름다운 질서였다. 따라서 혼란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이렇게 식구가 다 모여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감개무량한 듯이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내 속을 꿰뚫어 보신 걸까? 여기 모인 식구들이 다 내 새끼들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눈치였다. 아기 같은 손자들 사이에 끼어 앉은 할머니는 아주 조그맣고 누르면 아삭거리면서 바스라질 듯이 무게도 진기도 없어 보였다. 그 조그만 몸에서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이다. 할머니 입장에서야 군 식구라곤 하나도 안 섞일 알토란 같은 내 식구일 터였다. 좋으시겠어요. 흡족하시죠, 할머니? 좋긴 박적골에 모였을 적에다 대봐라. 내 생전에 이렇게 한 귀퉁이가 허룩해질 줄 누가 알았겠냐. 늘 짓무른 것처럼 깨끗이 못한 할머니의 눈가가 더욱 짓물짓물해졌다. 삼남 일녀를 둔 할머니였다. 하나도 험한 꼴 안 보고 다 잘 기르셨건만 입버릇처럼 손이 귀하다는 걸 한탄하셨다. 딸은 손으로 치지를 않으셨으니까 당신의 새 아드님한테서 난 아들 손자가 둘밖에 안 되니 한 아드님은 절손을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하여 허전도 하셨으리라. 그러나 손을 보지 못한 막내 아들은 옥중에서 죽었단 소리만 듣고 시신도 거두지 못했고
고명딸내 네 식구하고는 소식이 두절됐고 한 번도 쓰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손녀가 죽는 꼴까지 보신 게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으니 노인네가 저만큼 잡숫고 기력을 부지하시는 것도 응석이 통할 리 없는 난리통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이 응석의 경우처럼 적절히 들어맞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따로 나가 사는 게 유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숙부네라는 건 곧 밝혀졌다. 아침을 먹자마자 숙부는 광에서 지게를 꺼내시고 나갔고 숙모는 광주리를 이고 나갔다. 숙부는 도남시장 근처에서 지게벌이를 하고 숙모는 뚝섬 살고지 다리 밑에 가서 푸성기를 받아다가 역시 도남시장에 버려놓고 판다고 했다. 두 분은 씩씩하고 명랑했다. 두 분이 그렇게 벌면 고기 반찬은 못해 먹여도 그날 먹을 양식을 사는 것은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다. 두 분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우리한테 신세지고 있는 것은 집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고 센 게 빈집이었다. 신한탕 뒤 우리 골목만 해도 사람이 사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다. 나는 조급하게 작은 집 식구를 덜어내려고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그러했겠지만 차마 숙부가 지게를 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지게 짝대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신용을 다했고 옳게도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곧 무슨 장사든지 해보겠노라고 손을 비볐다. 사람들이 돌아와 장이 서고 장돌뱅이 짓이라도 해서 식구들 배불리 먹일 수 있으니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숙부는 지게 짝대기를 내 손에서 빼냈다. 내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진 것은 숙부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어떤 권위에 압도되어서였다. 숙부가 지게꾼답지 않게 빛나 보였다. 그거야말로 장손의 책임감에서 우러난 권위가 아니었을까? 숙부는 물론 장손이 아니다. 우리 아빠가 맞이니까 오빠가 장손이지만 엄마는 남편을 여의자마자 종부의 멍에를 훌훌 벗어던지고 시부모 수라를 떠났다. 대신 둘째인 숙부가 여태껏 고향을 지키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봉제사하고 선산에 벌초하고 전답을 가라 그 어려운 일제 말기에도 대소가가 모였다 하면 잔치요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실어보내고 싶어 했다. 작은아버지 그래도 지게는 너무했어요. 왜 지게가 어드레서 지게벌이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명서 어드럽게 죽은 줄 알기는 아는? 숙부는 그 말 한마디를 오금 박듯이 매몰차게 하고는 횡하게 나가버렸다. 숙부답지 않은 결기였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지게벌이라도 할 수 있지. 지난 겨울을 우리가 어드럽게 넘긴 줄 아는? 너희 집에 남아있는 양식이 어디 몇 알 됐냐? 그렇다고 할머니 끼니를 걸을 수는 있겠는? 죽어가는 아이 약은 못 써도 곡기를 끊게 할 수는 있겠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종점에 있는 양조장을 접수한 인민군 눈에 작은아버지가 뛰어가지고는 소 주고는 방법을 물어보더래. 약주술이 아마 많이 남았더랬나 봐. 우리야 약주로 소주 내리는 거야 선수잖냐.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제강 얻어오는 걸로 연명했다 너. 우리 명서도 제강 먹고 취해서 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으니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지 뭐. 숙모는 슬픈 이야기를 하나도 안 슬프게 담담하게 말했고 나도 슬프기보다는 화부터 났다. 아니 좋은 세상 만났다고 지게도 질 수 있는 분이 그 몹쓸 세상에선 도둑질이나 하면 어때서 소주 내리는 기술을 팔아서 겨우 제강을 얻어다 먹었담. 나는 현저동에서 우리가 누린 풍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도 선량한 숙모에게 차마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요새는 지게벌이보다 낙가마벌이가 더 쏠쏠하시단다. 시장만 예전처럼 번창하게 되면 아주 낙가마로 나서실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안돼 말아라. 숙모가 되레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낙가마는 무얼 파는 장사인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나도 잘은 몰라도 물건 거강 같은 건가 보더라. 장이서긴 해도 광주리 장수들이 파는 푸성기 말고는 새 물건이 어디 있냐? 다 쓰던 물건이나 입던 옷까지 아니면 구제품이지. 그런 걸 팔러 나오는 사람도 제 물건도 있지만 남의 집에서 훔친 것도 많다더라. 전을 버리고 앉은 사람도 제 가게 가진 사람은 없고 제 가게 가진 이들이야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벌써 서울에 기어들어 오겠는. 우리 푸성기 장수들처럼 다들 문 닫은 남의 가게 추녀 끝에서 전을 버리고 장사들을 하는데 고물이 어디 일정한 값이 있냐? 사는 사람은 후려때려 헐값에 사려들고 가지고 나온 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이럴 때 낙가마가 흥정도 붙이고 싼 건 자기가 샀다가 되팔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파는 사람들도 낙가마를 통하는 게 직접 파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돼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전 가진 사람들이 낙가마를 매겨 살리는 셈이지. 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직접 가져오면 똥값을 부르다가도 낙가마를 통하면 제값을 쳐준다니까. 전 가진 이들도 물건 잘 물어오는 똑똑한 낙가마 몇 명 거느리지 않고는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대. 시장 인심이 참 고맙더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붙어먹고 살 수 있는 인총을 늘려주니 말이다. 그러니까 미천안드는 중간 도매상 같은 거로군요. 올케가 사뭇 진지하게 참견을 했다. 미천이 없으니까 못 드리지. 미천만 있으면 돈도 더 벌 수가 있대. 너희 작은 아버지도 미천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은 제값 받고 파는 게 소원이란다. 아무튼 그 세상 물정 모르던 양반이 물건값이 화나다니까. 여자들 사루마따값까지 안다면 말 다 했지 뭐냐. 아이고 작은 어머님도 아무리 세상에 입던 빤스를 내다 파는 여편네가 다 있으려고요. 올케가 입을 가리고 호호거렸다. 그럼 우리나라 여자가 어드럽게 제 가랭이에 끼었던 걸 내다 팔겠니. 그건 아니고 외국서 오는 구제품 중에 그런 게 있다더라. 부자 나라에선 사루마타도 한 번 입고 버리는지 새 것 같대. 감은 또 어찌나 하늘하늘하고 얇은지 꼭 쥐면 주먹 안에서 베지도 않고 입으면 찰싹 달라붙는 게 매끈매끈한 살성하고 똑같아서 안 입은 것 같단다. 그래서 양색시들은 그것만 구해달랜대. 세상에 망측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젊은 것들은 은근히 호기심이 동했다. 서방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신검미싱도 아무리 못 받아도 쌀 한 가마 값은 받을 수 있다네. 곁에서 듣고만 있던 엄마가 불쑥 숙모의 말을 되받았다. 얼토당토 아는 소리 같지만 엄마는 작은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우리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 싶은 눈치였다. 그건 우리도 아주 빈털터리는 아니라네 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그 후에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자주 신검이싱으로다 우리의 길을 살리려 들었다. 그러나 그 신검이싱도 숙부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었으니까 나만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다. 시장이 서고부터는 손을 안 탄 빈집은 없다시피 했다. 한강 이남에서 오는 장사꾼까지 합세를 해서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용품의 주 공급처가 빈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방 후 조잡한 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공산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파괴만 일삼는 지가 1년이 되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재강을 빌어다 병든 딸에게 먹일지언정 흔해 빠진 빈집 담 하나 넘을 엄두를 못 낸 숙부가 노린내 나는 구제품 아니면 작물이 분명한 물건들의 거간 노릇이나 해서 구전을 얻어먹는 짓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은 슬픈 코미디였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사람이 저마다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돼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할까 싶기도 했다. 우리는 숙부의 변신에 가까운 처신 때문에 얻어먹는 신세를 그닥 힘들어하거나
조바심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다. 어쨌든 숙부는 매일같이 하루 벌어 하루치 쌀을 팔아가지고 들어왔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쌀자루가 묵직하다 싶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굳어 지게벌이밖에 못했다고 쌀 대신 강고등어 따위를 들고 들어오기도 했다. 벌이가 신통치 않을수록 밥이나 곱으로 죽일 짠 반찬을 사오는 건 숙부 나름의 호기요, 기죽지 말라는 신호였다. 날씨가 굳지 않아도 재수가 나빠 한 푼도 못 벌 때도 있었다. 호기 부릴 기력도 없는지 공쳤다고 맥빠진 소리를 하고 들어올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엄마가 나서서 신검미싱을 가지고 숙부를 위로했다. 서방님, 걱정 마시오. 쌀 떨어지면 신검미싱을 내다 팔면 될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손속이 안 날 때는 며칠 푹 쉬시는 게 수예요. 그 소리만 나오면 숙부는 어떻게든지 신검미싱만은 지켜야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절로 얼굴에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틀림없이 손속이나 두툼한 쌀자루를 쥐고 들어왔다. 그 무렵 우리 12식구의 생존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신검미싱과 지게작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일 그중 하나만 삐거덕해도 균형을 잃고 당장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물론 숙모가 채소장수에서 벌어들이는 목도 수월치 않았다. 뱃속이 시퍼래질까봐 겁이 나도록 채소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것도 숙모 덕이었다. 그러나 숙모는 결코 자기 벌이를 내세우지 않았고 여자 벌이는 자고로 쥐벌이라는 겸손으로 일관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게 숙모는 한 번도 꾀부리지 않고 천직처럼 덤덤하게 광주리를 이고 나갔다. 숙모는 하루도 공치는 날이 없었다. 때는 바야흐로 뚝섬 벌판에 푸성기가 지천일 때니까 공을 치려야 칠 수도 없었다. 우리 식구 중에 가장 충족돼 보이는 게 숙모였다. 숙부가 더는 소시를 거느릴 수 없게 된 것도 숙모가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게 하는 진짜 원인이란 생각이 들 때처럼 우리의 기생이 죄스러울 적도 없었다.